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4주 동안 강의를 맡게 된 설춘환입니다. 강의 타이틀은 경매 개인 레슨이고, 제가 이제 기존에 썼던 책이 이제 경매 개인 레슨이라는 책이 있는데, 11월 말에 또 다른 책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상식 특강이라는 책을 또 한 1월 달 정도에 또 나오고, 한 2, 3월 달에, 내년 2, 3월 달에는 이제 투자처 30곳을 또 하는 그런 또 책을 또 쓰기로 되어 있어서 또 나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경제 부동산학과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공부만 사실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유료 사이트 설춘환 아카데미. 학교에서 많은 좀 공부를 했었고,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등급을 좀 해드리고 답변을 네? 잘 안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저보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또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핀 번호를 주고 뭐 신청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 1,700명, 1,800명 정도 되는데 나쁘진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 강의할 때마다 늘 이제 주구장창 하는 게, 저는 중3 때부터 원래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지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 NPL, 세관공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만큼 본인의 어떤 그 컨디션만 좋으면 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은 곳은 사실은 또 쉽지 않고, 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인데 돈만 많으면 더욱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한번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워밍업입니다. 뭐 사실 제가 뭐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2019년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고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죠. 혹시 여러분들이 2019년도 한 9월달, 10월달에 가령 뭐 매경 또는 한경 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중에 과연 헤드라인 뉴스를 차지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럴 때 이제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계속해서 남북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상당히 좋다. 이제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부동산과 뭐 주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강원도 고성, 철원, 파주, 뭐 연천, 김포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땅값이 사실 상당폭 떴다라고 하는 점을 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땅값은 많이 떠도 사람들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체감이 별로 없는 거죠. 아파트는 뭐 1억짜리가 한 1억 2천 됐다 그러면 와 많이 떴다. 1억 5천 와 많이 떴다. 2억 뭐 거품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땅값은 두세 배를 떠도 잘 모르잖아요. 호가만 또 뜨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2019년도에는 토지 투자를 좀 해보는 것은 또 어떨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사실 썩 유쾌한 헤드라인 뉴스를 좀 뽑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뭐 특별한 게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실물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뭐 저희 KDI나 뭐 정부나 2018년,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가장 직격탄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데, 연준이 아마 어젠가 동결을 했는데 12월 달에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번인가 4번인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정책 금리는 거의 뭐 3.25 정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11월 달 과연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올릴 거냐, 개인적으로는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갭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좀 약간 올릴 것처럼,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약간 바꿔요. 할 듯 말 듯.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확한 시그널을 원래 경제 수장은 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뭐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경기에는 약간 좀 안 좋은 거죠. 다만 실물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른다, 경기도 좋고, 당연히 그러면 뭐 부동산도 좋을 텐데,
지금 실물 경기는 썩 유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실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양질의 가계부채다,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꼭 그런 것인지는 의구심이 또 들고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는 또 부분이 있어서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상황을 전개하는 분이 있어요. 임차인이 전화해서 전세 나가겠다. 근데 전세를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없으니 다시 네가 맞추고 나가라. 근데 맞추려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나중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세금과 대출이 썩 유쾌하지 않은 것 같고, 최근 2018년 11월 달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거래 절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 대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서울에서 한 5억짜리 집 산다, 대출 30%밖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전부 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세금과 대출을 보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부동산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이 입문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과하다, 그 다음에 대출이 너무 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 여러분, 이것은 늘 유동적인 거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조금 좀 옥죄고,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또 풀어주고 하는 거니까, 뭐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업다운이 있겠죠. 업다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격도 업다운이 있겠죠. 그래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우하향, 이 정도로 좀 바라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죠? 그러나 뭐 가격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좋지 않은 뉴스가 있지만, 정책적인 호재가 있는 곳을 또 선별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3기 신도시가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제 그런 쪽에 뭐 이를테면 토지라든지 또는 뭐 도로망이 좀 뚫리는 곳, 교통망 확충되는 곳, 그래서 제2 외곽순환도로 이제 특히 IC가 나오는 곳도 좋아 보이고, 신설 지하철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저께 이제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이제 고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 설춘환 캠퍼스에 어제 1년 투자 클럽반 학생들을 데리고 시흥에 임장을 갔어요. 시흥에 임장을 갔는데, 서울 시흥이죠. 금천구 시흥. 그러면 여러분, 원래 그 금천구가 이제 교통이 좀 안 좋다, 좋다 안 좋다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금천구청이 이제 기본적으로 1호선 라인이잖아요. 1호선 라인. 그 1호선 라인을 빼고는 약간 좀 아쉬운 나머지가. 그 다음에 1호선 라인에서 이제 동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별로다. 시흥대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시흥대로란에 신안산선이 꽂히는 거예요. 신안산선이. 얼마 전에 고시는 이제 월곡 판교선이네요, 그죠? 월곡 판교선이고, 어쨌거나 신안산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생기는 신설역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GTX A, B, C 노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거나 다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뭐 꼭 어떤 개인의 어떤 이득보다는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A 노선은 뭐 확정이 된 거고, B와 C 노선도 사실상 되는 것이 뭐 정부 입장에서 뭐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광역교통망에서 조금 뭐 이를테면 의정부나 뭐 예를 들어서 파주나 또는 뭐 동탄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서울로 들어오고, 또 서울에서 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뭐 철도를 놓는다, 지하철을 놓는다라고 할 때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잖아요. 일명 예타라고 하는 건데, B 노선과 C 노선은 오히려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A, B, C 노선은 무조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경매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이론으로만 이야기하면 잘 느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보고 경매 핵심 용어를 같이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사이트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잖아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근데 여러분,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어떤 물건에 대한 디테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서울 노원구의 월계동의 초안 아파트를 한번 가져와 본 거죠. 자료는 아마 첨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첨부되는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서울 노원구 월계동인데 맨 위에 보시면 월계동의 아파트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 북부 1개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1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5개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은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 5개가 있잖아요. 예, 최소한 이 5개의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 경매는 오프라인 입찰이거든요. 내가 꼭 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캠코가 진행하는 것처럼 온라인 입찰이라고 하면 뭐 법원이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알 필요 없는데 일반 법원 경매는 반드시 법원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최소한 뭐 중앙지방법원은 뭐 교대역에 있잖아요. 교대역 얘는 뭐 이를테면 문정역, 그다음에 얘는 애호개역, 얘는 목동역, 그다음에 얘는 또 도봉역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보면 또 다 알 수 있는 뭐 그런 또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각 법원은 관할구역이 딱 사전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울 뭐 북부지방법원은 가령 뭐 노원구, 그 다음에 뭐 중랑구 이런 식으로 남부는 구로구, 영등포구, 서부는 용산구, 가령 뭐 서대문구, 동부는 송파구, 성동구 이런 식으로 딱 관할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방에 알고 싶으면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 딱 치시면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경매를 한다. 그래서 이 물건이 서울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노원구의 관할법원은 북부지방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는 북부지방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초구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관할법원은 무조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되는 거고 내가 송파구의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다. 동부지방법원, 용산의 빌라, 서부지방법원, 구로구의 뭐 아파트형 공장, 일명 지산. 이것은 남부지방법원. 그다음에 제가 뭐 중랑구에 어떤 빌딩을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법원의 관할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사건 번호가 있어요. 2018 빼기를 우리가 이제 타경이라고 읽는 거죠. 이게 경매 사건 부호입니다. 가령 가단하면 뭐 민사 1심 단독 사건, 뭐 고단하면 형사 1심 단독 사건 이런 것들이 있듯이 경매 사건 부호는 타경입니다. 그래서 2018 타경 102560 이 사건 번호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 2018은 2018년도에 경매가 접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타경은 경매 사건 부호 102560은 사건 번호의 1년 번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2018 타경 102560까지가 사건 번호고요. 양가로 1번을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물건 번호. 그래서 나중에 입찰표 쓸 때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2560을 쓰고 물건 번호는 1번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표 소재지가 있죠. 뭐 초안동에 초안 아파트 204동 뭐 803호다. 대표 용도는 아파트 21평형. 저기서 얘기하는 21평형은 공급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그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면적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아파트 중개업소에 가서 시세를 물어볼 때는 통상 이제 딱 정리를 좀 해야죠. 공급 면적 33평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전용 면적 25평짜리가 얼마냐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것은 공급 면적인 거니까 저희가 여러분 통상 전용 면적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부터가 전부 다 전용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를테면 현관문 열자마자 뭐 이를테면 거실, 뭐 방, 뭐 주방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용 면적이고 그 전용 면적에다가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이 있어요. 주거 공용 면적은 뭐냐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것이 주거 공용 면적. 그래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하면 공급 면적이 되는 거죠. 공급 면적. 그래서 아파트는 통상 몇 평형 할 때 언급되는 것은 공급 면적. 반면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살 때는 오피스텔의 몇 평형은 계약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아파트로 치면
전용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 가령 뭐 관리사무소, 주차장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보면 아파트 40평형과 오피스텔 40평형의 전용 면적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통상 공급 면적 곱하기 0.8, 일명 전용률이 80% 정도 된다. 이런 좀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만약에 40평형이라고 하면 이제 전용률은 한 50%, 그래서 전용 면적은 한 20평.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40평형이라 하더라도 안에 내부 면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 내부의 면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훨씬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뻥 뚫려 있어서 좀 잘 보이는 편이고, 오피스텔은 좀 약간 좀 닫힌 형국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감정평가액이 있는데, 감정평가액은 2억 3천만 원. 여기 보면 감정기일이 있거든요. 여기 감정기일 날짜가 있죠. 5월 16일 날. 예, 5월 16일 날 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감정평가액이 2억 3천만 원. 그럼 이제 시세보다는 아마 조금 더 업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당시 시세는 뭐 한 2억 1,500, 2억 2천 정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당시 감정평가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최초 매각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3억, 그러면 처음에 3억부터 판다. 감정평가 금액이 5억, 그러면 5억부터 판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한번 해봤는데, 2억 3천만 원 처음에 매각할 때의 그 느낌을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신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매에서의 신건. 신건은 감정가 가지고 최초 매각 가격을 가지고 입찰하는 것을 우리가 신건이라고 하는 건데, 신건이 아마 유찰됐나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건에서 유찰, 낙찰, 폐찰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유찰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거죠. 유찰은 1등이 없다. 낙찰은 1등이 있는 거죠.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 여러분 신건에서도 낙찰이 최근에는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고 이후에 시간이 한 5, 6개월 지났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건 이후에 가격이 웬만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혼조세였다라고 한다면 신건에서는 웬만하면 유찰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했을 텐데 감정가는 조금 약간 업돼 있다. 2억 3천만 원.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 가면 좀 급매로도 한 2억 1천이나 2억 1,500에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굳이 2억 3천을 넘겨서 살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폐찰은 내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낙찰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낙찰자, 저는 폐찰자. 일명 한자로 치면 입찰해서 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유찰됐나 봐요. 그래서 최저 경매가가 80%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2억 3천만 원 곱하기 0.8 했더니 지금 최저 경매가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얼마에 입찰하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입찰은 최소한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한 9천만 원에 쓰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저 매각가 또는 최저 경매가 이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최저 경매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할 때 내가 쓰는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시겠죠?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내가 얼마를 쓰든지 간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1,840만 원. 여기서 여러분 청구 금액은 뭐냐면, 채권자 O땡땡이 채무자 E땡땡한테 경매할 때 받아야 될 돈이 약 4,200여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 등기 채권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초안아파트 204동 이 호수에 등기부를 발급받아 봤더니 가압류 근저당 돈으로 언급되는 채무가 2억 4,24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아파트는 지금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깡통 아파트가 되는 거죠. 담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O땡땡이 E땡땡한테 판결문 같은 거 가지고 경매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일명 집행 권원이라고 하는 건데, 뭐 판결문이나 뭐 공정증서나 무슨 뭐 이행공고 결정문 이런 거 가지고 경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소유자에게 아마 채무자는 동일한 사람이 통상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물 면적은 여러분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전용 면적. 그래서 49.6제곱미터, 대충 한 15평 정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가지는 토지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 면적 대비 반절 정도면 보통이라고 하고, 반절이 넘어가면 좋다, 반절이 안 되면 좀 안 좋다, 반절보다 훨씬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좋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가 막 동간거리가 널찍널찍하고 와 되게 쾌적하다, 와 되게 좋다, 이러면 대지 면적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통상. 근데 뭐 잠실 이런 데 가보면 좀 타이트하잖아요. 네, 이러면은 대지 면적이 많지 않다, 이렇게 대충 감을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땡땡이 이땡땡한테 경매 신청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청일은. 그랬더니 법원이 오땡땡의 경매 신청 일리가 있다, 경매를 하자라고 결정한 날이 될 것 같고, 그로부터 6일 있다가 이제 감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감정 평가가 대단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사건 관련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배당 요구 종결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예. 근데 임차인은 당연히 2018년 7월 23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이 뭐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다. 또 이를테면 경매 등기 이후에 등기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2018년 7월 23일까지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입찰 예정일은 이번 그 11월 요 날짜가 이제 매각기일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8사진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충 봤을 때 복도식 아파트다, 지상에도 주차를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좀 현관문을 놓고 보면 좀 오래되었다, 지하 주상에 있긴 있나 보다, 이런 느낌. 예. 복도식 주차장, 복도식 주차장,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아파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좀 오래된 아파트라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요. 주차난. 특히 여러분 광명 하안 주공 아파트, 그 다음에 상계 주공, 창동 주공은 주차난이 좀 상당히 심각한 편이죠. 사실 뭐 거기만 또 꼭 그런 게 아니라 한 1800년도부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 주차난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도 됩니다. 청구 금액 네. 제가 채권자가 2, 3명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경매 신청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이 채권자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 가지고 지금 경매를 진행 중에 있다.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짜리 판결문 가지고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경매가 하나 들어오고 또 제가 또 경매를 집어넣었다, 이중 경매, 제 거는 여기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매 신청한 그 첫 번째 사건의 채권자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태인 사이트의 두 번째 면인데, 여러분 왼쪽에 두 칸이 감정평가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두 칸이.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 살 때 뭘 보냐? 보존 등기 97년산. 별로 좋진 않죠. 차라리 10년 이내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한 15년 이내가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오래될 거라면 한 30년이 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재건축에 대한 열망. 근데 사실 여러분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원래는 대지 지분도 좀 많고, 내가 이거 재건축이 됐었을 때 분담금은 좀 조금 내거나 안 내거나 이랬을 때는 또 가능한데, 사실 뭐 분담금 많이 낸다고 하면 사실 쉬운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동의가 좀 되려면 너희들 전부도 그냥 거의 무료로 아파트 새 걸로 준다, 일반 분양이 많이 되니까, 이럴 때는 뭐 동의하겠죠. 뭐 개포주공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또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대지 토지 면적의 분모가 있거든요. 저게 17,317.2제곱미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아파트 단지의 볼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의 토지 면적 17,317이니까 대충 한 5,000평쯤 되겠죠?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 곱하기 0.3025니까 대충 5,000평. 그럼 통상 아파트가 1,000평당 한 동이 통상 나오니까 1,000평에서 1,200평. 한 어바웃 5개의 동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진행 결과 감정평가 금액 2억 3천,
2018년도 10월 22일 날 2억 3천을 해봤는데 유찰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8년 11월 26일 날 20% 떨어진 금액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 분석이나 시세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는 웬만하면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이제 등기 권리에 이제 보실 텐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에서 언급이 될 건데,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에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뒤에서 언급이 될 텐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암기를. 그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령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인데 줄여서 경매 등기. 전세권도 좀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만 일단 6가지를 여러분들 꼭 암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등기. 이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을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이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등기부는 원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할 때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이 6가지 권리 중에 가장 빨리 등기된 게 뭐냐 찾아봤더니 지금 여기 유료정보 사이트는 시간 순서대로 지금 기재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 12월, 2017년. 그래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등기부에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될 수 있는 이유가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소멸주의. 예. 소멸주의는 뭐냐면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다 내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들은 다 없애준다. 이게 소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경매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 매매가 되면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깡통이니까. 당연히 아까 여기 보면 등기부의 빚의 합계액이 시세가 2억 3천인데 거의 한 2억 3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2달 지나서 한 5억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겠죠. 떠안고도. 네, 근데 지금은 살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빨리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날짜보다 지금 빠른 날짜로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는 얘기는 통상 이 사람은 소유자나 소유자의 배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소유자의 이땡땡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동일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이 테일이라는 사이트가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이제 법원이 그걸 확인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히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일 것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에 체납액이 63만 원 정도가 있는데 체납 관리비 중에 낙찰자가 3년치 공용 부분을 무조건 떠안아야 됩니다. 3년치 공용 부분을 무조건 떠안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의 최종 검수 자료는 뭐냐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이걸 읽는 요령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죠. 법원이 만든 자료입니다. 신뢰하셔도 되는 서류인 거죠. 공신력 있는 서류다. 그러면 보시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2018 타경 102560의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이 7일 안에 남았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남았을 때만 볼 수 있다. 만약에 오늘이 11월 만약에 10일이다. 그런데 매각기일이 11월 15일이다. 그럼 볼 수 있는 거죠. 7일 안에 남았으니까. 그러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해당 경매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통상은 그냥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11월 10일인데 매각기일이 11월 30일이다. 그럼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얘는 매각기일이 더 많이 남았는데 왜 보일까? 요거는 아까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신건에서 이게 매각물건에서 떴었을 때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신건이었다. 지금 11월 10일인데 11월 26일 날이 이 사건이 신건이면 지금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2018년 10월 20일 이미 지났잖아요. 이때 당시에 언급됐던 매각물건 명세서가 그대로 유료정보 사이트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는 잘 안 바뀌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안 바뀌는 그런 편입니다. 나중에 입찰했을 때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칸의 중간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질이 언급돼 있고 우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신고가 빨리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조심하자. 아무도 없으니까 임차인은 특별히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낙찰로 인해서 낙찰자가 혹시 떠안을 것들에 대한 커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법원은 권리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으니 너희들은 현장에 가서 물건 잘 보고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앞에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같이 붙어있는 서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매각기일이 통상 여러분 4매각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처음에 2018년 10월 20일 날 매각을 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유찰될 것 같고 다음에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 날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서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2018년 11월 26일.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유찰되면 또 언제 하지? 2018년 12월 31일. 그때도 만약 유찰되면 2월 21일, 2월 11일. 아시겠죠?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가 주는 또 다른 정보는 각 매각기일을 언제인지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실 때 사실 지도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장을 또 많이 다니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초안 아파트거든요. 월계동에. 그럼 많은 분들은 그냥 월계동 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바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인덕대학교 앞쪽, 이쪽에 이제 월계동의 아파트를 좀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 아파트는 초안산 바로 뒤편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진을 딱 보고 지도를 보고 구획을 한번 보니까 단지가 그렇게 썩 커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보면 가령 뭐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큰 게 사실 잘 안 보이네. 만약에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좀 커 보인다. 단지가 좀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반해서 단지가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동네는 좀 아파트가 별로 없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뜨려면 가장 중요한 4가지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세권이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역세권은 좀 아니죠. 왜냐하면 월계역, 광운대역, 석계역 저 위에 수유역에서 걸어가기에는 좀 멀다.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서 아쉽다. 두 번째는 대단지여야 돼요. 대단지가 아니죠. 세 번째는 신축이어야 한다. 근데 역시 조금 그거는 좀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를.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옆에 초등학교가. 그래서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조금 선호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의 가장 큰 강점은 그냥 사진으로 볼 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녹지 비율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녹지 비율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녹지 비율이 좋으니까 반대로 오히려 좀 인프라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또 지하철역은 좀 멀다. 이런 느낌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쪽의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이 번동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어요. 번동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 1호선 라인이 많이 떴죠. 1호선 라인에. 그래서 1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 근처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광운대역 입구역 근처 일명 뭐 미미삼 아파트 단지 등 여기가 또 이제 완전히 또 개발되고 또 GTX 노선이 이쪽으로 또 간다. 광운대에서 창동 갔다가 의정부로 꽂겠다. 그 다음에 양주를 꽂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떴고요. 그 다음에 월계역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점을 이제 잘 간파하셔가지고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가 중요하잖아요. 시세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트가 여러분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는 물론 지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과연 1년 전의 가격, 2년 전의 가격 이런 것들도 어땠는지도 한번 쫙 훑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면적 해서 클릭을 했더니 현재 가격 1월달 2억 2,700, 2억 2,700, 2억 2,900, 2억 2,800 가격의 흐름이 거의 없었네요. 거의 없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는데 많이 뜨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그런 문제들, 역세권도 아니고 또 단지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이렇게. 자, 두 번째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 여러분 이제 김포하면 한강 신도시가 가장 핫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 신도시는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포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장기동입니다. 김포시의 많은 행정타운이 전부 다 장기로 꽂힌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오히려 김포시에는 좀 구례가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좀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우리 수강생들 또 한 20명 데리고 김포를 다녀왔었거든요. 예, 김포를 다녀왔었는데 이 김포에서 너희들이 투자를 한다면 야 운양이 좋냐, 장기가 좋냐, 마산이 좋냐, 구례가 좋냐 이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마산을 제일 좀 싫어했어요. 그 네 개 중에는 마산을. 근데 뭐 사실 이 방송을 나중에 마산분이 볼 수 있는데 야 네가 뭔데 마산을 그렇게 평가하냐.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좀 약간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만 본다 하더라도 네 개 중에는 좀 마산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곳은 장기, 그다음에 운양도 좋았고요. 구례도 상당히 좋죠. 구례가 좋은 이유는 구례역 근처에만 유일하게 위락시설이 들어와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옵니다. 나이트클럽이.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야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니까 별로지 않냐라고 하지만 어떤 상권의 볼륨이나 상권력은 가장 좋은 거죠. 나중에 보시면 상권,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이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 작게 그렸습니다만 볼륨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구례동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까 시세나 다 확인했으니까 감정평가 2억 9천, 한 번 유찰됐는데 2억 300. 여기 부천지원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을 30% 다운시킵니다. 이건 법원마다 다르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전용이 18, 토지 면적 13. 그러면 대지권이 좋은 편이죠. 반절을 훨씬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보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조금 더 좀 쾌적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이번에 가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진으로 봤었을 때 약간 기역자 내지는 니은자 내지는 이제 V자가 되는 거죠. 느낌상으로는 계단식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011년산 좋다. 19층 중에 17층 로얄층 좋다. 18, 13인데 좋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49,000이니까 약 15,000평. 그러면 동의 개수가 못해도 한 15개 정도 되는 거니까 대단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다 없어질 것 같고 특별히 문제 없다. 체납액 100만 원인 거니까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100만 원 떠안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매각물건명서 중요하죠. 매각물건명서에서 사건번호 2개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중복 경매 내지는 이중 경매라고 해요. 입찰자 입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아파트 경매했는데 제가 또 경매 넣은 거죠. 이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 또 누가 또 넣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세 번째니까 3중, 네 번째니까 4중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2건 이상이 들어왔다. 똑같은 것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중복 경매 내지는 이중 경매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문제 없다, 특별히 문제 없다.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국토부 실거래가 봤더니 시세가 한 2억 8천대에서 쭉 2억 7천대. 그러면 거의 뭐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김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에 났었고 공급이 너무 많았고 여기서 여러분 좀만 더 가면 인천에 검단이 있어요. 지금 검단의 공급이 그냥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포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가격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이 정도면 좋은 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김포의 가장 큰 강점은 내년도에 김포 도시철도가 오픈돼요. 개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15분, 20분이면 오죠? 15분, 20분? 여러분 김포공항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마곡이 있어요. 마곡.
마곡은 지금 똑같은 평수가 얼마 할 것 같냐? 예, 여러분 못해도 한 8, 9억 하겠죠? 8, 9억? 예, 그런데 지금 뭐 3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체제로서의 그죠? 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입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예, 장기역에 바로 옆에 꽂혀 있다. 요거 이제 9월동의 롯데 캐슬 아파트입니다. 롯데 캐슬 아파트. 예. 건물 전용 면적 25인데 9.74. 별로죠. 사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거죠. 예.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 없고 여기 이제 감정평가서의 맨 끝에 보면 평면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의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6개 호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1, 2, 3, 4, 5, 6 또는 1, 2, 3, 4, 5, 6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나라면 이제 어떤 호수를 제일 선호할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저라면 아마 여기나 여기를 선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여기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산 좋다. 23층 중에 11층 좋다. 25 좋다. 9.74 조금 안 좋다. 11만 6,441 좋다. 단지가 큰 것은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말소 기준 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진다. 특별히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래도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 위치는 이제 인천시청역에 다음에 있는 인천 2호선 모래내 시장역에서 도보 1분 거리니까 상당히 좀 좋은 거죠. 단지가 상당히 커 보이고 초등학교도 있어서 좋은데 이제 주위가 이제 이런 데가 나중에 좀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의 시세를 보니까 3억 5천에서 지금도 한 3억 뭐 한 5천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소하다라고 하는 점. 33평짜리가 뭐 이 정도 하는 거니까 평당 한 1,0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사실 인천에 이제 많은 미래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때 썩 그렇게 나빠 보지는 않는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청라의 물건을 잠깐 가져온 겁니다. 요거 이제 물건이 좀 지났습니다만 청라의 미래 가치가 뭐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저렴한 거니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높은 가격이에요. 불편하죠, 사실. 강남이 좋다. 뭐 삼성동의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좋다. 뭐 다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는 뭐 상당히 계획된 도시니까 깔끔하고 좋습니다. 인천 2호선의 가정역에서 사실 걸어서 가긴 약간 애매하고 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도 걸어오긴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교통이 조금 좋지 않은 편, 첫 번째.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부평구청역에서 인천 성남역까지 7호선이 연장되죠. 이게 나중에 9년 있다가 청라역까지 꽂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커네레이션에서 청라역. 앞으로 9년. 그렇다면 이 7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그 역, 라인은 별로고 역이 생겨야죠. 그 역이 나중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스타필드 청라부터 많은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25인데 20.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일단 대지권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뭐 미래 가치라기보다는 대지권이 상당히 많아서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산 좋다. 20층 중에 16층 좋다, 25 좋다, 20 아주 좋다, 46,000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지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말소 기준 권리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세가 2017년도에 3억 6천에서부터 3억 6천, 7천 뭐 그러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성비예요. 금액 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청라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경매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 경매 용어 정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입찰 절차와 입찰표 작성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